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3%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배당 기준일이었지만 사실상 이제 28일이긴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을 사면 이틀 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26일이 실제적인 그런 주주 명부상에 기입이 되는 배당 기준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당 종목들 위주로 오늘 이제 수급이 몰렸을 것 같고요. 그러나 특별하게 지수가 크게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9,700억을 매수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물량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280억 정도 매수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9억 정도 매도하면서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600선 정도 코스피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확실히 계단식으로 지표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1선, 5일선 갭을 벌리고 있고요. 61선까지 위로 꺾이면서 코스피가 정배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러고 이제 목요일 이틀이 이제 올해 남은 시장이 될 것 같고요. 29일은 폐장일이기 때문에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코스피가 긍정적으로 이제 진행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배당금 때문에 들어왔던 수급은 내일 바로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27일은 그래서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종목 위주로 좀 이제 하락폭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계속 이 증시 전체가 강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관 투자자는 9,700억 매수 중에 9,500억 정도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 금융투자에 대한 매수가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2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전날보다 조금 매수를 더 했는데요. 크게는 21일부터는 많은 매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융투자 위주로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848포인트고요. N자로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과는 조금 거리가 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락을 하는 것 같고요. 0.7% 정도 하락하면서 크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절하게 하락하고 점점 이제 이평선들을 위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찍고 다시 이제 올라갈지는 한 번 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4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매도량은 점점 줄고 있긴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이 코스닥에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계속 매수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지 혹은 이제 배당 기준일이 끝났기 때문에 배당락 그 다음에 28일은 좀 다른 모습이 나올지 사실 이틀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이 대세를 업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이제 24년 1월 2일 그때는 이제 오전 10시에 증시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에 좀 이제 긴 연휴가 있을 때 증시가 좀 떨어지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하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해외 증시는 나스닥 다우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었고요. 니케이도 보합 수준, 상해 종합도 0.7% 정도 하락해서 크게 변동이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연말로 갈수록은 크게 변동 없이 관망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달러는 1296원이고요. 쌍바닥 근처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눌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한 것 같긴 하지만 1290 초반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점점 이제 환율이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방 압력이 더 힘이 응축이 되면 크게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때는 1250원 수준, 1200원 중반대 수준까지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방향은 확실히 그쪽 방향이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 이 정도로 이제 살펴보았고, 지수 선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선물 지표가 0.2% 수준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시장도 지금은 한 0.3%, 0% 수준이네요. 그래서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크게는 지금 뭐 반응은 없는 것 같고요. 이대로 뭐 거의 무난하게 연말 시장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폭락을 유도하고 폭등을 유도하는 소식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연말을 조용히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때까지 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점점 완곡한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는 73달러 수준으로 반등을 하다가 좀 다시 눌러지는 모습이고요. 크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달러 수준까지 찍고 지금 빠르게 내려와서 70달러 초반대를 계속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요. 국제유가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명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2.4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확실히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3.6달러 근처에서 2.4달러까지 순식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추세가 크게 변동이 없다면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이 예상 시나리오가 내년에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가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도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올해처럼 확실히 계속 뭐 증시가 떨어지고 전쟁이 터지고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고 이런 위기감이 이제는 하나씩 해소가 되는 시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24년은 우리에게 이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고요. 3.89%까지 지금 이제 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4.8%까지 5%대 가까이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이제 3.8%, 3.9% 수준으로 진행 중이고요. 아마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물가도 둔화되고 이 국채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도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유지를 하고 있던 그 수준까지 국채 가격이 좀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가격대는 3% 초반, 2% 중반대 수준까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시장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더 볼 건 없고요. 바로 증시 마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90원 하락해서 0.58% 떨어졌고요. 15,42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코스피가 거의 뭐 부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상승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조금 떨어지면서 약 하락했지만 사실상 뭐 거의 부합이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째 지금 뭐 큰 거래량 없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의 거래도 지금은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별 거래량이 200만 주 가까이로 어제와 사실 거의 동일하고요. 전날과. 그래서 최근 이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뭐 200만 주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 보여집니다. 그만큼 거래가 이루어졌어도 큰 의미 없이 오랫동안 지금 같은 가격대를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5,000원을 돌입하고부터는 계속 그 부근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 달 내내 지금 15,000원대를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다음 레벨로 움직일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음문구름을 결국에는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 채워 나갔습니다. 이제는 위로 빠져나가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명분으로 해서 좀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아무래도 21선, 5일선이 지금 모여 있고요. 61선은 아직 떨어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121선을 돌파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죽어 있고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올해 증시가 이제 이틀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큰 움직임 없이 이틀 횡보시키고 뭐 1월 달부터 새로 이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바로 이번 남은 이틀 동안 마무리를 잘 해서 끝낼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뭐 거의 동일하게 지금 이제 주가가 1년 내내 갇혀 있는 모양새인데요. 2024년에는 좀 이제 이 지루한 횡보를 끝내고 올라가는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믿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하락에 대한 그런 회복은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진행을 해 놨고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받아서 17,000원, 18,000원대를 좀 단숨에 진입을 해 준다면 확실히 이제 힘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모양새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사실 뭐 올라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매도가 금지당하고 그 이후로부터 더 거래량이 지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뭐 하루에 500만 주 정도는 계속 거래가 되었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 공매도 금지가 되고부터는 지금 뭐 많아봤자 300만 주, 적으면 이제 160만 주 수준까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일거래가 지금 이제 없다는 것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수급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정한 수급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위아래로 올릴 생각도 없고 내릴 생각도 없는 수급이 계속 동일하게 패턴을 만들면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지고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지금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되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올해 이 수급,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월봉 측면에서도 기술적으로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한참 동안 이제 옆으로 횡보를 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이제는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좀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던 이 움직임이 내년 초에는 좀 이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29만 7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4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분위기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가 28만 5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전체에서 지금 이제 금융 투자가 많은 매수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수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36만 주 정도 이렇게 쏟아내고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고요. 연속적인 매도는 다행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 투시는 사실 뭐 크게 물량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34만 주 매수가 진행되었고요. 22일도 그렇고 21일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주 많이 매수하는 걸로 집계가 되어서 14%대까지 지금 지분율을 높여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로 이제 매수가 잡혔는데 또 어떻게 이 마지막에 수급이 바뀌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수급 자체가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주가 대비해서 횡보하는 주가 대비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확보가 상당히 지금 빠르다라고 느껴지고요. 어제도 제가 그래프로 그렸듯이 공매도와 좀 대칭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공매도가 엄청나게
확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자 이 수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좀 이제 공매도는 조금씩 줄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 그 이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좀 늘어나는 느낌이라서 일단은 공매도와 관계없는 외국인 투자자 수급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인지 사실 뭐 어떤 움직임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분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이제 808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 810만 주 대비해서는 뭐 2만 주 정도 줄었습니다. 크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일, 26일도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뭐 공매도 잔고는 거의 매일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로 보았을 때는 이전처럼 좀 공격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500만 주 이상 줄어들었을 만큼 공매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도 같이 반대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공매도 상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확보도 있을 거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매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잔고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 대차 잔고인데요. 대차 잔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에 상환이 이제 200만 주, 체결이 130만 주 진행이 되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체결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습니다. 체결이 210만 주 정도 되었고 상환이 95만 주 되면서 잔고가 117만 주 정도 늘어났고요. 전체 잔고는 2,600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차를 활용한 그런 거래가 지금 굉장히 활발해 보이고요. 21일에는 이제 600만 주 정도 늘렸고 또 19일에는 370만 주 이렇게 줄였고 최근에 이 대차 잔고를 활용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꼭 지금 늘어나는 대차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늘어난다라고 보기보다는 연말에 이 대차를 활용한 그런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의미 없는 거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리뷰를 한 지 몇 년이 다 돼가는데 그 몇 년 동안 살펴보았을 때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 거래가 연말에 굉장히 활발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작년에는 사실 그런 움직임이 크게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그런 움직임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대차 거래가 좀 이제 기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공매도가 다시 늘어나겠구나라고 보는 것보다는 크게 뭐 의미 없는 거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세를 보면 외국인 추정이 34만 주에서 270만 주로 지금 이제 잡혔습니다. 당일 물량이 276만 주가 플러스가 되었고요. 전날도 마찬가지 95만 주 플러스, 그 전날에도 계속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지금 한 일주일, 그죠? 5거래일 동안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량을 합쳐보면 거의 600만 주 가까이가 집계가 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플러스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유율이 지금 14.51%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게 하필 또 오늘 12월 26일 제가 배당 기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당 기준일에 맞춰서 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지분이 확 늘어났습니다.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배당을 발표한 기업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배당을 줄 만한 그런 이 여유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가 무엇 때문인지 굳이 이 배당 기준일에 이렇게 많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배당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서 우리가 올해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거나 혹은 조만간 두산에너빌리티에 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할 수 있는 소스가 마련이 되었거나 뭐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급격하게 외국인 투자자가 이 며칠 만에 지분 거의 1%를 늘린 만큼 공격적인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아니면 뭐
공매도를 이제 기한에 맞춰서 상환을 하고 있던지 뭐 그렇게 좀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좋은 이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모관서울이 56,000주, 전날 이제 골드만삭스, 신한증권 해가지고 이렇게 3인이 매수를 했고요. 뭐 BNP, 삼성증권, IBK투자, 뭐 리딩투자 뭐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뭐 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40일 동안을 집계를 해보면 신한증권에서 가장 많은 매수가 있었고요. 모관서울, JP모간이 그렇게 뒤를 잇습니다. 키움증권, 미래에셋, NH투자증권 주로 개인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투자 증권사이기 때문에 개인 이 물량을 지금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상환을 하면서 지금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보는 것도 이 수치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수치가 지금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이 14.5%까지 올라간 것은 제가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리뷰를 하면서 거의 처음이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기업이 점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굳이 배당금을 주지 않고 위험한 기업을 이렇게 많이 매수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배당금을 오래 주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내년에 그리고 조만간에 좋은 흐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분을 늘려가는 패턴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는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렀지만 이 투자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모아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도 같이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천히 지금 흐름을 그냥 즐기면 될 것 같고요. 남은 이틀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내년 초에는 어떻게 또 이제 이것들이 해결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끝내고 준비한 소식들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확대 가능성에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확대 청신호라는 그런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정기본을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원전 업계를 중심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이어서 신규 원전 사업이 향후 공개될 정기본에 포함이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전 생태계 전반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뭐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반 전인가요? 이 올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에 지금 원전을 몇 기 건설한다라는 그런 찌라시 아닌 소식이 퍼지면서 잠깐 이제 시간의 가격이 올라갔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올라갔다가 지금 다음 날에 기사가 삭제가 되면서 좀 이제 뭐 가라앉았는데, 그런 만큼의 파급력 있는 소식이 들려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히 지금 전체적인 기류를 보면 CFE를 지금 이제 우리가 선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원자력 3배 확대, 뭐 신재생 에너지 3배 확대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2038년까지 이 최대 전력 수요 추이가 상당히 이제 일자로 거의 수직으로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직이 아니고 거의 뭐 직선이죠. 그만큼 이제 이 시간에 비례해서 많은 에너지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198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대까지는 우리나라 제조 기술력이 많이 늘어나서 공장을 많이 짓던 그때인데요. 그만큼이 또 뒤에도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은 새로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혹은 뭐 새로운 첨단 산업단지가 많이 건설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97기가와트에서 2038년 약 15년 만에 140기가와트로 추가 이 전력 수요가 40기가와트가 늘어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전력 수급을 짜는지가 상당히 이제 핵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기가와트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원자력으로 따지면 하나당 1400메가와트급을 1.4기가와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총 20기를 깔면 28기가와트인데요. 그거 28기가와트를 깔고도 12기가와트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분배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거나 엄청나게 많은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엄청나게 많은 LNG, 뭐 석탄 발전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신규 에너지가 15년 뒤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뭘로 다 채울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그런 첨단 산업 단지라든지 혹은 뭐 우리나라 이 반도체 산업 이런 쪽에서는 계속 24시간 필요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력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사실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LNG를 사실 독일도 그렇고 대안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자력이라는 그런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활용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 2036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이 계획을 보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은 늘리고 석탄에 대한 발전을 아주 비중을 많이 줄이죠. 그리고 LNG도 이렇게 비중을 확 줄입니다. LNG도 사실 뭐 신규 이 천연가스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완벽한 그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로 가야 되는 것이 이 LNG 에너지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30.6%까지 이렇게 비중을 늘리긴 하지만 분명히 이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만 늘려서는 이 40기가와트를 늘릴 수 있는 그 우리나라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40기가와트를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로 2038년까지 늘렸을 때 그 40기가와트가 신재생 에너지를 이 특성을 생각해 보면 태양을 활용하면 24시간 발전을 할 수가 없죠. 일단 절반 정도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이 바람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집니다. 내가 바람을 맞을 때 우리 이 날개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바람이 날아오면 굉장히 이제 효율이 좋겠지만 이 대각선으로 오거나 뭐 수평으로 오거나 이렇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바람이 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해상 풍력입니다. 국내 이 육상 풍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독일 쪽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그런 쪽에 이제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거나 기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40기가와트를 신재생 에너지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40기가와트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서 공급을 해서 마진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그만큼 아주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만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많이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에너지원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배제를 하고 요것만 가져가기에는 좀 이제 무리가 있으니 요것도 잘 활용을 해보자 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수소 에너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가 포함되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특히 두산 퓨얼셀이 내년에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이 지금 사실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전 비중이 사실 29%에서 34.6%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왜 굳이 신규 원전을 지어야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새로 지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 원자력은 별로 없고요. 지금 이제 향후 10년 동안 거의 10기 가까이가 중지가 될 겁니다. 모두 이제 1400메가와트는 아니고요. 옛날 모델들은 뭐 650메가와트도 있고 뭐 1000메가와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류별로 이제 하나씩 폐쇄가 될 텐데 아무튼 전체적인 용량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용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2023년부터 2038년까지 에너지가 수요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이 노후화되어서 멈추는 원전들이 생기면 그 공백이 또 상당하죠. 그리고 이 석탄 에너지라든지 LNG도 줄이는 마당에 분명히 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038년에 이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검토가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부지 승인을 받고 그때 착공에 들어가면 딱 2038년 정도에 상업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최소 3기에서 4기 정도가 될지 뭐 6기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해외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도 내년에 지금 이제 수주 성과가 기대가 되고요. 체코와 폴란드에서 최소 3조 원 이상 수주할 걸로 이미 증권업계는 분석을 해놨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3월경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또 결판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해도 되고 한수원이 수주를 해도 되는 좀 행복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잘 타결이 되어서 그런 좀 악용하는 그죠? 그런 소식을 악용하는 소스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 에너지원에 대한 단가가 어느 이상 낮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추진할 수 없다. 원전 산업이 그렇게 확대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새로운 공급망을 찾거나 좀 값싸게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건설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 그런 기업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들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기술력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 이제 상용화를 하고 그런 건설을 주로 하고 기자재를 제작하는 기업들은 사실 중국, 뭐 러시아, 그다음에 우리나라, 프랑스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캐나다, 뭐 인도, 일본 이렇게 이제 좀 검토가 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경험이 많고 지금까지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조 원 정도 수주할 걸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체코 원전, 그 다음에 퐁트누프 폴란드 원전, 그 다음에 뭐 사우디 UAE 원전도 기대가 되고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이외에 LNG 발전에 대한 그런 큰 사우디 수주, 뭐 네옴시티 관련한 수주, 국내 해상 풍력 이런 쪽에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24년, 25년이 좀 이제 26년까지 뭐 이렇게 계속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소식이 확실해진다면 이제 그동안 억눌러 왔던 그런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예산도 거의 다 회복이 되어서 중국은 이미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상업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뒤처진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빨리 개발을 해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비용이 이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해서 2030년대에는 우리나라 이 스마트 원전도 좀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상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400메가와트급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5에서 6조 정도의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값싸게 건설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고요. 사실 중국, 러시아를 다 배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유럽 시장, 그 다음에 그런 동남아 시장이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기술에.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좀 태클을 거는 것이 이 제조 기술로 다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을 넘겨주면 본인들을 밥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열티를 계속 따지는 것이고요. 그 로열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그런 잡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를 배제하고서는 절대 승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대안에 맞는 뭐 그런 업체를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초반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거고, 네.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도 단독으로 진행하는 그런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가들은 확실히, 네, 그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6조에 대한 가격이 사실 우리나라는 뭐 거뜬히 볼 수 있죠. 선진국들은 거뜬히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뭐 전 세계 200국가로 보면 그 하위 국가들 100개 국가 정도는 이 5, 6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MR 같은 경우가 소형화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당 가격이 싸기 때문에 300메가와트로 쪼개서 혹은 그 아래로 쪼개서 건설을 할 수가 있고, 그 건설 기간도 이 대형 원전은 한 8년 정도, 오래 걸리면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얘는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 SMR의 건설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한 30개국 정도에서 뭐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SMR로 넘어가게 되면 좀 많은 국가들이 검토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신재생에너지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이 값싼 가격, 사실상 이제 덩치가 작기 때문에 값싸게 탈탄소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국가들에게서는 원자력보다는 신재생에너지가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이렇게 공장이 많고, 네,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국가들에게서는 저런 어차피 많이 지을 거면 저렇게 짜잘짜잘한 거 많이 지은 것보다 큰 거 하나 지어다가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좀 그런 전력 계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도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전력 계통을 이해를 해야만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을 어떻게 침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제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과 재무제표를 보면서 직접적인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재무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안 되어서 또 다음에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